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여기 계신 사용자분들, AI를 사용하시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하는 내용이 그나마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미지 생성형 AI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된다면 생성형 AI를 도구로 사용한 예술 창작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롬프트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아마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지금도 생성형 AI, 챗GPT 혹은 미드저니, 달리 등을 사용할 때 어떻게 잘 써? 라고 질문하면은 프롬프트 잘 써야 돼 라는 답변이 나오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해야 돼 라는 답변이 나올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쉽게 말해서 생성형 AI에게 입력하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다뤘던 거는 그겁니다. 이미지 생성형 AI의 프롬프트 방법이라 해서 한 여러 개의 책들을 봤을 때 다 다르고, 설명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키워드를 잘 넣으면 어떤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과연 그 단어가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설명 문구에 트렌딩 온 아티스테이션 아니면 하이 디테일 등등등 이런 뭔가 그림에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설명과 벗어난 단어들을 넣는 것이 이미지의 품질을 높이는 데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2020년도 후반쯤이었을 텐데,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저 5번째 객체 지정, 상황 설명, 색상과 텍스처 지정, 스타일과 분위기 지정, 포맷 지정 등이라고 최근에 나온 23년도 후반쯤에 나온 책에서는 저렇게 단어들이 저기에 넣으세요 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흐름은 처음에는 이미지의 품질을 높이는 특별한 키워드가 있다 였으면은 지금은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작성했을 건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보리스 엘닥슨이라고 해서 2023년도 소니 포토 어워드에서 그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을 사진이라고 속여서 수상을 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이미지 생성형 AI를 만든 방법에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사진의 이미지들을 언어로 상상돼서 표현을 한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어라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상이 언어로서 표현이 되는가에 대한 거를 다룬 게 제 책에서 이미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의 철학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논리 철학 논구에 따르면은 이제 그림 이론이라 해가지고 이 세상은 언어로서 그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으로 가게 되면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서는 언어 게임이라 해서 언어라는 거는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 같은 게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해서 처음 논고 쪽을 보면은 그림 이론에서는 언어로서 설명하는 게 다 되겠구나, 그 이미지 만드는 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뒤에 논고를 보게 되면 탐구를 보게 되면은 언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생성형 AI 프롬프트에서는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한 최대한의 한계를 내려보자 라고 해서 책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이게 제 책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조금 하나의 명제라고 해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구를 좀 따라서 명제하고 그다음에 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쓰려다가 그렇게 쓰면은 아무래도 읽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지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대상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생성되는 이미지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대상을 포함해야 하고, 대상은 일반적으로 표상 가능한 단위로 정의된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용어는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다. 이 말은 미드전이라는 모델이 있고 달리라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등등등 이미지 생성형 AI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각자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상만 입력해 생성된 이미지는 현실에 기반한 이상적 표상이며 그것이 사용자의 의도를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작성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
예술적이라고 예전에 있던 예술들하고 좀 다르게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형 AI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AI 예술, 그다음에 뭐 AI 아티스트다 해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프롬프트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나온 AI와 예술 말고 또 AI와 예술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어떤 출판사에서 내온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인공지능 예술에 대해서 하나는 프롬프트를 쓰는 예술과 또 하나는 알고리즘을 건드려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예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이 프롬프트가 중요한데 그래서 프롬프트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어디까지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예술가의 생각이 아니라 그건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건 의도를 완전히 반영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상과 편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은 단어로 인식되지만 표상되지 않는다면 그건 대상이 될 수 없다. 뻔한 말이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상했을 때 다 다르게 하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넘어가서 좀 구체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오버뷰 그다음에 오일 페인팅 등등등 막 이학적 단어나 그런 단어들을 쓰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무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할 때 고양이가 나무가 위에 있는지 나무 아래에 있는지 따라서 그 단어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제가 작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설명하면 좀 기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아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이미지 생성형 AI로 만드는 프롬프트만을 사용해서 만든 예술에는 의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것들을 다른 키워드를 안다기보다는 내가 그 이미지를 이러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는 게 사용자의 의도의 최대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 쓰면은 뭔가 내가 이미지 생성형 AI 아니면 다른 생성형 AI 잘 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만큼 많아서 그걸 잘 설명할 수 있고 한계를 나눠서 여기까지가 의도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겨서 저는 이 오른쪽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 왼쪽에 여기 있는 그 검정색 고양이가 보이는데 이 고양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까지가 사용자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생성형 AI 프롬프트만 쓰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고양이가 실제와 가깝고 뒤에 있는 저 홀로그램 같은 무늬는 실제로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홀로그램을 뒤에 붙이면서 실제와 가상의 경계 같은 거를 프롬프트에 벗어나서 만들어 보자 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고 그 앞에 글씨를 써서 라깡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그 정신분석학자의 기표는 기에 닿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라는 말 의미의 연쇄라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지금의 생성형 AI 예술처럼 프롬프트 쓰고 뭐 그런 걸 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진짜 도구로 사용해서 프롬프트에서 벗어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해 보자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뒤에 분할까봐 좀 빨리 끝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생성형 AI의 프롬프트의 의도성을 나누고 그 다음에 AI를 프롬프트나 그런 것들에 엮이지 말고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내 상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자가 제 책의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I에게 창의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디저널로 그림 그리면서 뭐 상 받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AI가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창의성이 있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뭐 영화나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상당히 실제 사람의 창작자가 의도하는 것들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나 영상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AI가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축소되고 사람의 의도를 그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그냥 도구지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이거로 그 어떤 다른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약간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또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창의성 그리고 AI가 도구냐 아니면 창의성을 가진 다른 존재냐라고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예술가의 창의성에 대해서 제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락강을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락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락강은 예술가는 상상계에서 실제계를 상징계를 통해서 보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술가의 상상은 이런 사물들이나 아니면 언어를 통해서 저기 있는 실제 무언가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실제에는 상상 이런 언어나 아니면 사물들을 통해서 그걸 가르칠 때 거기에 닿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라는 게 여기에서 기표는 기에 닿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라는 말인 것처럼 AI 또한 그 자체로서 무언가 저걸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의도를 통해서 중간에 AI는 상징이 되고 그 상징이 풀어낸 거를 통해서 저 실제계를 가리키는 건 창의성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그게 창의성이 있다고 모르겠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있냐 또 의문입니다. 그 창의성이란 거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세요? 저요. 네. 안녕하세요. 전 제일기의 구교지 PD입니다. 괜찮습니다. 향후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정도에? 광고 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최근에도 보면 AI로 만든 광고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뭐 지금 추세라면은 광고를 AI 써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면 분배는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광고라는 건 수익성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있던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의 돈이라는 건 그 자본이라는 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로 봤을 때는 AI 광고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네. 책의 사진은 되게 갸름하게 나왔는데 지금 실물은 굉장히 동글동글하셔요. 이것도 어떻게 창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거의 한 30kg가 쪄가지고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께 AI가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다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반증하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또 하나 질문. 그 비트겐 스타일이나 락강 막 이런 철학자들을 막 말씀하시는데 본인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그런 쪽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백그라운드는 정보통신이고 AI를 하다 보니까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아마 제가 여기 계신 저자분들에 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일 자유롭게 여러 가지 탐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김호철입니다. 먼저 자리 만들어주신 저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공무원 생활을 26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앞에서 북콘서트 하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데요.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이 주제를 이 책으로 쓰게 된 배경을 그냥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박사학위는 제 통상법을 전공을 했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 배출권 조정 문제를 박사학위로 썼었고요. 그리고 또 국제 규범을 만드는 분야에서 많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외교통상부도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일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기계 로봇 쪽을 담당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로봇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AI가 구동하는 장치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계 로봇을 담당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러면 우리나라 전반의 어떤 제조업의 어떤 AI화 이거를 좀 고민을 하는 기회가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AI 쪽에 이제 기술을 전공하시는 분들과 또 많이 대화를 하고 그 고민한 것들을 조금 기록으로 좀 한번 남겨보자라는 생각으로
논문을 작년에 한 편을 썼었는데 그게 또 그 국제거래법학회에서가 그때 큰 상을 또 하나 주셔가지고 그 논문을 상을 수상하고 또 이제 그쪽 여기 그 편집 여기 그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또 뭐 책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또 제안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체가 원래 딱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 이 내용 자체는 좀 딱딱한 내용이라 그래서 좀 이 제목을 쓰게 된 배경을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인공지능 거버넌스라고 할 때 가장 큰 제가 고민했던 질문은 뭐였냐면 인공지능을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술 개발을 그대로 허용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과연 계속 통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들이 인공지능 거버넌스라는 타이틀에 좀 담아보려고 했고요.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현재 그 UN에서 그 고위급 작업반이 고위급 자문회의 작업반이 만들어져서 현재 국제규범을 작업 중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아마 2, 3년 후에는 많이들 들어보실 만한 주제라서 이렇게 책으로 담아봤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최대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 드리고요.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슬라이드는 한 8개 슬라이드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능입니다. 인류가 그 새로운 지능을 접했던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처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그러한 새로운 지능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AI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고 그 크게 국제적으로는 한 3가지 분야로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AI를 안전한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AI 기술이 사람의 지능을 넘어설 것인지, 초지능의 출현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정치 경제적 접근입니다. 미국이든 EU든 일본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서로 간에 AI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치 경제적 접근을 하는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3번째는 아까 유엔 소개드렸듯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인류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거버넌스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연구하는 것들이 주로 3가지 연구 테마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그 거버넌스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AI 기술 개발을 지금 계속 허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잠깐 중단하고 우리가 충분한 그 AI를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거버넌스를 갖춘 다음에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이제 찬반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크게는 한 3가지 그 개발 중단 논란을 보시면 그 AI 최고석학으로 뽑히는 이제 우리가 4대 천왕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는 제프리 힌턴하고 요수아 벤지오 같은 경우는 개발 중단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얀 루클이나 앤드류 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은 또 과도한 우려다. 우리가 지속 개발하면서 규제적 거버넌스를 수립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책에서는 조금 이 논쟁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 3가지 파트로 좀 설명을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지금 과연 개발을 중단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는 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안전망을 찾은 후에 개발하자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주장은 앞으로 한 4, 5년 뒤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이 나올 거라는 가정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이 나오려면 우리가 지금 챗 GPT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서 그렇지만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초진이 나오려면 한 40년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AI 기술들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그 AI 기술 개발 자체를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안전망을 찾아야 되는 거냐? 왜 굳이 막아야 되는 거냐? AI 기술 개발은 계속 허용하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허용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논의가 또 한 축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거 우리가 개발을 만약에 AI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서 AI 기술 개발을 중단하자고 얘기한들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원에서도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미국 내에서 AI 기술 개발을 6개월 동안 잠정 중단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AI 기술을 추월하는 기회를 허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내에서 이제 AI 기술 개발을 6개월 중단하자는 공개 서한이 제출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결론은 안 났고요. 지금 그런 안전성에 대한 논란들은 이슈화돼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AI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AI 거버넌스가 국가별로 별개로 파편화돼서 AI 거버넌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미국은 이제 시장 주도의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 주도의 자율 규제 그리고 혁신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데이터 보안이라든가 알고리즘 등록 의무라든가 강력한 규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AI 최강국에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도 갖고 있지 않고 중국처럼 그렇게 강력한 통제도 없지만 EU 국가들 간의 어떤 디지털 단일 시장을 형성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시각에서 경제적 정책을 접근을 하고 있고 EU 규범 차원에서는 인간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이라는 그러한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EU 인공지능법 발의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한 세 가지 접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첫 번째 접근은 이제 기술적 접근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허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었고요. 두 번째 접근은 정치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지금 이제 미중 경쟁의 안에 A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상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가장 키워드가 인간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AI가 지금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Human Centric Trustworthy AI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이 아젠다를 어떻게 규범화할 수 있는지가 지금 AI 거버넌스 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논의에서 현재 규범이 형성되는 분야로는 한 세 가지가 규범이 형성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 규범 부분이고요. 이거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인공지능 윤리 선언을 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권리 장전이라는 형태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AI 우연 관리 규제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갖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 어떤 그 제조 사업자한테 관리 의무를 부여하든가 아니면 사전 규제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환부 조치로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AI 반도체 같은데 수출 통제나 투자 제한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 뭐 이러한 규범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AI 거버넌스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AI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거버넌스가 논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국회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법을 어떠한 철학하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지가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국가 전략 보고서도 현재 작업 중인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에 있냐면 우리가 규제보다는 어떠한 가치라든가 혁신에 좀 방점을 두어서 우리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우리는 제조 분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조와 AI를 결합한 자율주의 파트에서 조금 뭔가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이 책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분 남았는데요. 질문. 네. 네, 저는 유엔미래 포럼이라는 곳에서 청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글로벌 거버넌스 설립을 위해서는 좀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과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간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AI를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구체화할지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게 그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디지털 마크를 부착을 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이면 이게 AI가 들어간 이제 자율주행 차인데 그 자율주행 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구의 책임으로 할지, 이제 그런 그 커다란 골격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현재 AI가 구현됐을 경우 AI 개발하고 활용되는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과제에서 어떻게 이 규칙들을 만들어낼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학 박사로서 이제 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그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옛날 건데 사실 요번에 최근에 그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청에서 그 운전자가 특히 고령 운전자들하고의 문제인데 이랬을 때 그 자율주행 차에 어떤 윤리적인 수준을 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이타적인 어떤 그 수준에서 무조건 사건이 어떻게 됐을 때 내 목숨을 택할 건가, 나머지 사람들의 그걸 구할 건가, 그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수준, 예를 들면 중국, 뭐 미국, 한국, 이게 다 윤리적인 수준이랑 좀 웃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시대상에 따라서 또 그게 어떤 소비자 문제로 좀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좀 고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책에 소개는 해놨습니다. 네, 트롤리 문제 소개는 해놨고요. 저는 거기서 답을 그 AI가 멈추고 인간이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가 결국은 그냥 가면 5명의 목숨을 죽일 텐데 내가 여기에서 턴을 하면 한 사람만 희생하고 5명을 살릴 수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 부분인데 우리가 그 선택을 그 AI에게 맡겨놓는 거는 맞지 않다. 대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호원대학교 모체는 전북산업대학입니다.
산업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남아있는 데가 딱 두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저희 호원대학하고 청운대학교. 이 산업대학을 갖고 있으면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TO를 별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교육생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제 이 평생교육 그 라이프 2.0이라는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호원대학교는 전주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저희 호원대가 연합 형태로 해서 라이프 2.0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때 주요 집필을 했었고요. 지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가 됐지만은 아시다시피 전국 광역 도시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어렵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굉장히 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학력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초중고 학력의 감소에 따른 올해 초고령 사회를 넘어가면서 이제 평성교육 특히 시니어 쪽에 새로운 어떤 교육을 담당하려고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많이 이제 하나의 또 예산도 많이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술학을 했지만은 시니어들 대상으로 한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시니어들의 어떤 그 연구와 또 콘텐츠를 현장에서 전복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영역들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면서 이제 100세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래 사는 영역 앞에서 재밌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늘 이렇게 시니어들한테 교육할 때 첫 그 장면을 내가 이해할 때 처음 어떻게 하냐면 옛날 할아버지들은 연을 날려주셨는데 지금의 할아버지는 드론을 날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여지는 매체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추억과 향수를 찾아가는 어떤 것들은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뭐 평생교육 내용 안에서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이 지역에서 이런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혹은 평생교육의 체계가 중요한지가 오늘 이 책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그 예술대가 호원대가 예술대가 전부 특화되어 있습니다. K컬처 특화되어 있는데 제가 산학협력단에 또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술대 빼놓고 전국 300개 대학에서 예술대 교수가 이렇게 산학협력단을 만든 경우가 이제 드물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아티스트 K컬처의 자산에다가 테이크업 플러스 산업화를 좀 이뤄보자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지금 융복합 교육 쪽에서 저희가 뭐 다양한 공학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사실 어제 원캠퍼스 사업이라고 해서 콘티넌 사업에 저희가 호남 제주권에 저희 대학이 선정이 돼서 과제 수행해서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공연 미디어 교수 학생과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학생들이 공동의 어떤 융복합 과제를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재밌는 거는 실용음악이라든가 K-팝이라든가 공연 미디어가 한 1,600명의 학생들이 단순하게 아티스트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 AI 예술이라는 것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학생들은 음악 작곡 같은 것도 지금 AI 영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술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난다고 해도 예술의 영역 쪽에서는 결국은 창의적인 영역 쪽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유일하게 좀 남을 수 있는 그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그 예술대의 특성, 뭐 일부 과들은 지금도 100대 1이 넘어갑니다. 저희 과들이. 그리고 뭐 알 수 있는 뭐 김필이라든가 뭐 손승현 이런 그 다음에 지금 BTV 이창섭이가 저희들 제자기도 하고 지금 활발 활동하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 아티스트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담으로 그 영탁하고 그 다음에 그 임영웅이가 저희 학교를 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트롯을 더 성공할지 몰랐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대학은 K컬처 특성화와 그 다음에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해 보려고 대학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방대학은 지금 올해부터 라이즈 체계로 들어갑니다. 대학 혁신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발굴을 해서 대학과 같이 해서 만들어내라. 제가 그 단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교육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에서만 커리큘럼을 짜는 게 아니라 좀 더 지능화된 도구를 좀 이용을 해서
좀 더 맞춤형 계획 맞춤형을 어떻게 좀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요 책은 작년에 저희가 선정될 때 저희 팀들 K미래인재대학에서 평생교육 팀들이 같이 저도 집필했는데 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제 콘텐츠 영역 쪽에서 뭐 다른 영역들은 워낙 다른 교수님께서 많이 하시고 저는 아까 콘텐츠 영역 쪽에서 제가 좀 하고 있고요. 요번에 제가 아까 원캠퍼스 사업을 최근 그저께 이제 공연을 끝냈는데 첫 장면이 그 시니어들이 드론을 도깨비불이라는 거를 해서 장면이 나옵니다. 교육을 단순하게 교육만 끝나지 않고 공연이라든가 지역에서 관련된 산업군에서 진출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뭐 실감 미디어 쪽으로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2007년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나올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 발빠르고 조작적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했었던 분들은 굉장히 잘 사용하셨지만 많은 분들, 뭐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계신 분들은 그 앱에 대한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불과 16년 전에, 17년 전의 일이죠. 그 인류가 바로 새로운 어떤 포노사피엔스, 기존의 호모사피엔스가 포노사피엔스, 신체 일부처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신인류가 출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체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AI 사피엔스 체제로 넘어갈 거다. 제가 아까 시니어들을 되게 관심 있다고 하고 평생교육에서 관심 있다고 한 교육 이유가 뭐냐면 지방의 소멸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초고령 사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저는 되게 기회가 있다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니어들이 조작의 불편함 때문에 굉장히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지역에서 뭐 컴퓨터 교육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여해서 했거든요. 그분들 다 나가 떨어지셨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을 하려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그 많은 우수한 20대 인재들이 사실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라는 거는 학원에 다니면서 자기가 그 짧은 시간에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이제 시니어들은 이제 아까 생성인공지능이 생기면서 본인의 어떤 지식과 지혜들을 녹여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발굴할 수 있다. 이제 스토리텔링 시대에서 스토리테크 시대로 저는 넘어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니어를 새로운 가치로 좀 발견해 줘야 된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그쪽에서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쪽으로 가게 된다면 지역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창작 어린이 뮤지컬도 시니어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어릴 때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총 10회 공연을 했었고요. 지역의 어떤 그런 애들한테 새로운 어떤 융복합적으로의 결합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보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 쭉 보는 것처럼 다양한 도구를 인간을 닮아가는 기계가 됨으로 해서 지금 교육적 역할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어떤 교육적 방식들은 많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어떤 교육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커리큘럼은 200년 전에 만든 커리큘럼과 별로 차이가 없다. 지금의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교육적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 교육이라는 체계가 이제는 접근성, 그 다음에 어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가야 되지 않냐 싶고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인공지능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저는 긍정적인 효과 쪽에서 제가 담당하는 영역 쪽에서는 되게 희망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만드는 애들이 가장 부재한 게 이야기의 부재였거든요. 여러분들 영국의 이야기 산업이 발전을 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0년대 기전에 우리 산업혁명의 최초의 영국에서 먼저 나왔는데 60년대 비틀즈라는 불세출의 음악이 나오면서 영국은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영국은 사실은 지역에 가면
경로당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경로당 같은데 이야기 마을 교실들이 있어요. 이야기 마을 교실이. 그래서 젊은 사람이 꼭 배석을 하고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녁에 자시고 아침에 와서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야 어제 내가 천사를 봤어. 어제 내가 뭐 용을 봤어. 막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당장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드디어 요양원에 가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되게 진지하게 굉장히 많은 어떤 기록을 남겨놓고 지역의 그 이야기들을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출판까지 좀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 아프리카 속담에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많은 분이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이야기의 중요성.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작은 공간에서도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되어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좀 앞에가 좀 길었는데 지금 평생교육 콘텐츠 중에서는 지금 이스트 소프트 같은 데서 리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소셜 로봇이라든가 AI 감성 로봇들이 좀 더 고도화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성향에 맞춤형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이번에 태지나 휴먼 AI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좋아하시는 시니어들이 접근성 있게 예전에 그냥 기술이라면 좀 딱딱하게 여기는데 그런 영역들을 좀 더 풀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콘텐츠를 집어넣었더라고요. 일본까지 수출을 해서 일본의 국민과 배우인 토모까지도 같이 협업을 해서 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제2의 한류가 나온다면 분명히 시니어 콘텐츠에 나올 거다. 대한민국만큼 100년의 역사에서 전쟁 겪고 IMF 겪고 이렇게 겪은 나라가 없습니다. 굴곡진 삶이 개인한테 고통이고 힘들었던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자산을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자산이다. 이것들을 평생 교육과 이런 것들을 이 기술을 통해서 발굴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생 교육의 어떤 미래를 놓고 볼 때 저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좀 더 개인에 맞추며 그 다음에 또 개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더 많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존의 어떤 기술하고 다르게 좀 더 다른 각도로 평생교육에는 조금 더 접목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는 굉장히 재밌는 공간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제가 도시산 1호 공약사인 K-POP 국제외국인학교 연구 영역을 제가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판소리, 음악 이런 K-팝의 어떤 원형 같은 것들을 시니어와 우리 젊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경쟁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맨 끝섬이 어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배 타고 2시간 가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이번에 또 데리고 와서 공연도 섬마을에서 공연을 했는데 딱 그런 말을 했어요. 어청도는 서의 끝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글로벌로 나가는 콘텐츠 전진기지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K컬처가 들어오고 우리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2의 콘텐츠의 이야기 자산들을 우리 평생교육을 통해서 시니어들, 특히 시니어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발굴해서 기술과 사실 기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이 됐든 간에 사람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희가 콘텐츠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갖고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쓴 책이 AI 에이전트와 사회 변화고요. 저와 관련돼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는 1995년에 미국 인공지능학회로부터 상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면 참 옛날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아마 오늘 연사 중에서는 제일 일찍 오랫동안 한 사람인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떤 기업이나 사회에 응용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이 책은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첫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케이션 북스에 제안을 받아서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이게 좋았던 게 책이 얇잖아요. 그래서 뭘 더 넣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계속 이제 문장을 지우고 문장을 줄이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이 아까워서 오늘은 서문에 한 문장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 챕터는 에이전트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서문에 있었던 서문은 제가 AI 에이전트로 인한 사회 변화의 준비라고 제목을 짓고 했는데 그 서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책 쓰다 보면 서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뭐냐, 오해와 과장을 끊임없이 낳고 있는 말이다. 그렇죠? 인공지능이란 말. 저도 인공지능이란 말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AI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지잖아요, 인공지능이란 말이. 근데 그 말 때문에 이제 오해와 과장을 끊임없이 낳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오해와 과장이 인재들을 끌어들였죠. 저도 딴 거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인공지능이란 말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제가 인공지능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와 과장이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사회 관심을 주기적으로 끌어주면서 성장하고 있는 독특한 분야다라고 해서 제가 제 책의 첫 문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나의 오해, 나도 인공지능을 오해하고 있고 또 수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서 오해하잖아요. 그런 걸 극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을 그런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입문이 잘 될 수 있게 좀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인공지능에 대해 기대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희망이 있고 좌절이 있잖아요. 근데 사회도 늘 희망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아까 뭐 초지능이 될 거냐, AGI가 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다. 저도 이제 인공지능 솔직히 저는 챗GPT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대화가 자유스럽게 되는 AI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못했고 제가 죽기 전에 그런 AI를 써보고 죽을지 몰랐는데 이게 나와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작곡하고 정말 너무너무 유용한 AI가 이제 우리 손에 놓인 지가 딱 2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희망했다가 좌절하고 희망했다 좌절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특히 그 이름 때문에 성공이고 부정으로 이어지는 패러독스에 시달려왔다. 뭔가 연구를 잘하고 개발을 잘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야가 성취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운명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어떤 기술적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또 더는 인공지능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빠른 길 잡기 1995년, 96년에는요 이 내비게이션 연구하는 게 인공지능 학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티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 쓰면서 이게 인공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네이버에서 뭐가 됐습니까? 뉴스 읽기 서비스 됐죠. 이제 뉴스 나오고 읽기하면 막 사람이 읽어주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성공하면 이렇게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사실 인공지능 학자들이 다 만든 건데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면 그 기술을 더는 인공지능으로 간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추구하고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무언가를 인공지능이라고 간주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더글라스 홉스태터를 인용을 했는데요. 인지과학 더글라스 홉스태터는 인공지능은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을 이끄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왕 더글라스 홉스태터를 제가 인용한 거에 따라서 책에 없는 내용을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괴델 애셔 바하 애셔에 대한 좀 전시회가 또 열릴 예정이죠. 그래서 어쨌든 괴델 애셔 바하라는 되게 유명한 책을 이 더글라스 홉스태터가 썼고요. 이번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책들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I am a strange loop이라는 책도 있고 메타메지컬 테마 Surfaces and Essence라는 책인데 이건 저도 읽었어요. 이것도 되게 두꺼운 영어 책인데 어쨌든 여기서 이 책의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유추, 에널로지가 지성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널로지, 유추라는 게 뭐냐 이제 더글라스 홉스태터의 강의도 저는 비디오로 옛날에 진짜 거의 20-30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좀 말장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마틴 가드너의 매스메티컬 게임스라는 칼럼이 있었는데 그 칼럼을 이분은 아나그램을 만든 거예요. 글자를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래서 메타메지컬 테마스라는 이제 칼럼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 이름도 더글라스 홉스태터인데 그거를 이제 다프트 가드리스 오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보는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락 그룹이 도어스인데 더 도어스의 이제 LA 워먼이라는 앨범에 보면 LA 워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미스터 모조라이진이라고 하는 제가 음악을 틀려다가 자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짐 모리슨이 노어스의 이제 리더 보컬이잖아요. 짐 모리슨을 이게 순서를 바꾼 거죠. 근데 제 이름이 원래 그래요. 제가 인공지능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제 이경전을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일단 사기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여가 하나 빠져있죠. 여는 안 썼죠. 그 다음에 여기 이응이 여기 3개인데 제 이름엔 이응이 2개죠. 하나는 카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름 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제 이름은 또 이것이 경영의 전부다. 이것이 경제학의 전부다. 이것이 경영과학의 전부다. 여러 가지를 다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더글라스 호프스타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 김현 작가님의 김현 교수죠. 행복한 책 읽기라는 책을 90년대에 되게 좋아했던 책이고 이 장정일 작가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또 경희대 앞에 사세요. 그래서 장정일 작가님의 수많은 시와 소설과 또 이 독서일기 7편까지 나온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의 그거를 합쳐서 제가 행복한 AI 읽기라는 거를 주간경향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유추죠. 약간 비트는 거고 조금씩 바꾸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번 그냥 구성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1995년에 경험을 했어요. 그 당시에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 인공지능 학술대회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조인트 컨퍼런스 온 AI라고 해서 지금 매년 열립니다. 올해 이즈카이는 제주도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계 인공지능학회가 8월달에 열렸는데요. 그때 제가 95년에는 몬트리올에 갔어요. 아까 상 받으러 갔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런 튜링 아시죠? 인공지능 책마다 늘 나오는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가 인공지능 연구에 큰 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발표였죠. 튜링 테스트가 뭡니까?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내 앞에 커튼이 있고요. 커튼 뒤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사람인 척하는 컴퓨터고 하나는 컴퓨터인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화를 하는 3자 대화를 하는 거죠. 3자 대화를 채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3자 대화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컴퓨터인 척하는 사람인지 누가 사람인 척하는 컴퓨터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그때 그 컴퓨터는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튜링 테스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셨습니까? 이미테이션 게임. 너무 재밌는 이제 알란 튜링에 관련된 영화죠. 이 영화 제목 자체가 모방 게임이죠. 원래는 이 모방 게임은 사실은 저쪽이 남자인 척하는 여자와 여자인 척하는 남자와 이 3자 대화를 할 때 누가 남자인 척하는 여자고 누가 여자인 척하는 남자인지를 이제 알아맞추는 그러한 거를 이제 알란 튜링이 하나를 컴퓨터인 척하는 사람, 사람인 척하는 컴퓨터. 근데 사실은 저 알란 튜링이 호모섹슈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영국이 우승하는데 승리하는데 공을 세운 독일의 이니그마라는 암호 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인데 영화 보면 다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튜링 머신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컴퓨터죠. 이렇게 기계식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은 머리를 써서 손으로 암호를 독일의 이니그마 암호를 풀었는데 이제 알란 튜링은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로 그냥 풀어버린 그런 공로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이 호모섹슈얼이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계속 호르몬 주사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에 이제 좌절하고 독사가를 깨물고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애플의 로고가 됐다라는 그런 야사가 있는데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호모섹슈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헤테로인 척하는 호모섹슈얼인지 어떤 사람이 호모섹슈얼인 것처럼 보이는 헤테로섹슈얼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자기가 연애를 할 수 있죠. 괜히 어떤 엉뚱한 사람한테 접근했다가 이제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이 본인의 성 정체성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이라고 여겨지는 앨런 튜링 어워드를 매년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이제 노벨상 같은 이걸 수상하고요. 제가 여기도 가봤는데 런던에 이제 대형 도서관 바로 옆에 이 알란 튜링 인스티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링 테스트를 절대시하는 것이 인공지능 분야에 해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1995년에 그걸 들어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왜? 튜링 테스트 하면 인공지능 하면 무조건 튜링 테스트 얘기하는 분이 너무 많죠. 지금도. 근데 그렇게 충격을 받는 거죠. 뭐냐?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새처럼 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미 항공공학 분야에서 이러한 새처럼 난다라는 개념을 포기했는데 왜 인공지능에서는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우리 여전히 인공지능을 많은 책들이 사람처럼 뭐 사람 흉내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1995년에 이런 극복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그 비행기의 모습인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 중요한 거는 나는 게 중요한 거지 새처럼 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이고 라이트 형제 얘기를 할게요. 라이트 형제가 정답이 나왔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방금 나왔었는데 자전거 포를 하셨죠. 여기 보면 라이트 사이클 컴퍼니 써있네요. 자전거 포를 하고 자전거를 수리해서 엄청나게 돈을 번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냐면은 자전거도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쓰러지잖아요. 비행기도 날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와 비행기가 상당히 이제 비슷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 형제의 풍동입니다. 그래서 풍동을 만들어서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떤 바람의 세기와 방향과 그렇게 했을 때 비행기 날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종하면 결국 비행기가 난다라는 것은 날개를 새처럼 퍼덕이면서 나는 문제가 아니라 조종술의 문제이고 그것은 사실은 베르누이의 유체 역학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인간을 닮은 기계,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 연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앞부분에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앨런 튜링조차도 튜링 테스트를 인공지능의 궁극의 목표로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로 제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AGI가 뭐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걸로 정의되는 것도 AGI의 정의나 AI 정의 자꾸 인간이라는 얘기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능적인 에어컨, 얘가 인간을 닮을 필요가 있나요? 지능적인 책상, 지능적인 건물 다 인간을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지능이 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챕터 1에 이제 지능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 사실 이 책이 올해 9월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전 세계가 AI 에이전트가 그렇게 들썩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0월, 11월부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블룸버그나 이러면서 이제 뭐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뭐 1조 달러가 투자될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엔트로픽에서는 컴퓨터 유즈라는 AI 에이전트가 나왔고, 세일즈포스에서는 에이전트 포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텐센트에서는 앱 에이전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또 자율 에이전트.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에이전트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11월 마지막 주에서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데브 에이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는 iOS랑 안드로이드 OS가 있는데 이제는 AI 분야의 새로운 OS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데브 에이전트라는 회사가 또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9월달에 쓴 책이 AI 에이전트와 사회변화고요. 원래 바로 비즈니스가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또 내려고 했는데 내년 1월로 이제 미뤄졌고요. 이번에 맨 왼쪽 책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이게 오늘 나왔어요.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 오늘 예스24 교보문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오늘 살 수는 없습니다. 한 2-3일 후에 사실 수 있고 내년 1월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AI라는 책이 나오는데 혹시 또 우리 주관님이 잘 봐주시면 우리가 이런 콘서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AI학과 이재상 교수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약간 외골수였어요. 약간 공학 배경으로 7살 때부터 이제 컴퓨터 만지기 시작해가지고
수능을 치고 이제 부모님께서 의대 가라 그러셨는데 못 간다 이래가지고 네, 중앙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공과대학이죠.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학사 때는 이제 컴퓨터공학 했다가 이제 석사 때 인공지능 전공으로 공부하고 박사 때 인공지능으로 또 학위 받고 연구교수를 인공지능으로 하고 컴퓨터공학과의 조교수의 인공지능 그 강의로 이제 조교수 임명이 되고 지금은 AI 학과 만들면서 옮기면서 이제 부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이 이제 앞서 그 이경민 교수님도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AI가 이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AI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2017년에 교수가 됐었는데 그때 교수가 됐을 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좀 생각이 좀 편협했어요. 그러니까 공학 베이스 인공지능만이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다. 이런 굉장히 이제 갇혀있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7살 때부터 컴퓨터 만졌는데 이렇게 세상 넓은 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2017년에 저희 중앙대학교에 또 인공지능 인문학단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생전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인문학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많은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좀 튀게 됐죠. 그런 베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학 베이스에서 무언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의견이 이렇게 많이 갈리는 것들은 사실 분야마다 그 포커스가 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 초 정도에 이제 나왔던 AGI 인공 일반지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입체적으로 달랐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그럼 그래도 이게 서로 의견이 이렇게 뭐 진보해야 된다 아니면 멈춰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대놓고 좀 갈린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AGI가 나오면서는 그 안에서도 더 막 이렇게 갈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AGI 하면은 뭔가 대중들을 좀 두렵게 만든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런 거죠. AGI니까 인공일반지능이니까 뭔가 이 인공지능이 이제 막 10년 이내에 모든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뭐 이런 그게 제일 흔한 레퍼토리였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책이 이제 사실 5월달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내기는 그 원고를 드리기는 아마 그것보다 더 전에 당연히 드렸을 텐데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콘서트 하는 게 맞는가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AGI 관련해서 그렇게 안 무서워하셔도 됩니다. 그런 걸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갭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AI를 보면은 얘 아직 애만도 못하거든요. 사실 보기에 잘 되는 게 없어요. 저희가 보기. 그런데 이제 뉴스에 나온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어디에서 생각이 이렇게 갈리게 된 걸까? 생각이 갈렸다는 말은 그 생각이 가게 되는 베이스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그 베이스가 어디에서 달라진 걸까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학자의 말이니까 좀 말은 좀 딱딱하게 나왔겠죠. 네, 그렇고요.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중앙대에서 네, 그냥 중앙대 교수까지 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못 써요. 네, 박사학위 받고 난 다음에 해외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교수님이 BK 집을 사업하라고 잠깐 앉아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해에 공고가 나서 그냥 교수가 됐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네. 심지어 올해는 연구년인데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네, 자, 우선 뭐 인공지능 발전하면 제가 이제 좀 실수를 하고 저도 북콘서트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강의자를 만들듯이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뭐 인공지능 발전은 뭐 다들 아시죠? 뭐 알파고 나오면서 2016년에 이제 그 코파일럿 나오면서 PPT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오픈 AI 이제 소라 나오면서 소라 이제 오픈 그 진짜로 서비스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수 있는데 보통은 뭐 트래픽 때문에 막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막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학자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기술이 정말로 발전하는 거냐라고 하면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설명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의 인공지능 발전은 과거에 이제 뭐 한 20-30년 전에는 정말로 뭔가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내서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좋으니까 조금 더 좋은 테크닉, 조금 더 좋은 테크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의 발전 양상은 어떠냐면 그게 아니고 컴퓨터를 왕창 발전시켜서 컴퓨터의 계산 속도를 왕창 발전시키고 용량도 키우고 전기도 많이 먹여서 이게 발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기술들은 사실은 몇십 년에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 당시에는 구현을 할 수도 없었고 데모를 보여줄 수도 없었죠. 지금 가능해진 거고요. 네. 그렇다. 이 동작 과정 아까 이제 에이전트 말씀을 주셨는데 인공지능에서 제일 근간이 되는 이론 중에 하나죠. 행위자가 있고 환경이 있다. 행위자는 뭐냐? 그냥 무언가 컴퓨터 안에서 치면은 이제 컴퓨터라는 OS가 환경이 되는 거고 윈도우가 환경이 되는 거고 그 윈도우 안에서 무언가를 실행시키는 게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에이전트라고 보셔도 되고요. 에이전트는 굉장히 넓게 쓰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도 모호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 에이전트를 공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그 이제 저는 AGI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AGI의 반대편인 ANI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지능이 있으면 인공협소지능,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는 게 있을 텐데 기존에는 왜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 왜 문제가 됐느냐? 제너럴 붙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이제 기존에는 네로우였느냐? 이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안쪽을 보면은 적어도 20년, 지금도 그렇지만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휴리스틱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으로 완전히 이끌어주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 같은 그런 우리 입장에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미로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미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좌수법, 그죠? 좌수법. 지금 오른손이네요. 우수법이라고 할게요. 오른손을 이제 벽에 대고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미로를 탈출할 수 있다. 라든가 아니면 큐브 아시죠? 큐브. 이거를 푸는 방법도 룰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쫙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도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I에서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보통 이런 휴리스틱을 다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냥 휴리스틱을 집어넣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원하는 시간에 답이 안 나왔거든요. 완전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 행위자들은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경험칙들을 안쪽에 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가 이 집어넣은 경험칙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말고는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겉에서 봤을 땐 ANI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AGI에 대해서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건 좋으나 우리는 계속 살 거잖아요. 미래를 살아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얘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서문에 이제 이 말을 길게 적어놨어요. 엄청 길게 적어놨는데 스킵하셔도 됩니다. 요점 이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갈린 근거 중에 하나가 ANI와 AGI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같이 공학 베이스로 올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이지카이 컨퍼런스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새로운 신경망이나 이런 걸 발표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볼 때 뭐라고 딱 머릿속에 박혀 있냐면 ANI가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괄호 열고 뭐 일반이다, 협소다 이런 걸 안 붙이고 그냥 저희 공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죄다 ANI를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요. 근데 비전공자분들 혹시 아니면 이제 대중에 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AGI가 보통 올라오더라고요. 대부분.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 대화가 안 되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이야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AGI인가? ANI인가? 그거부터 먼저 정해놓으시고 한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조금 클리어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범용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게 이제 혼란이 있더라고요. 범용 인공지능이랑 초지능. 저것도 사실은 공학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같이 데피니션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범용 인공지능은 분야의 제약이 없는 거, 넓게 그죠? 넓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휴리스틱이 있으니까 문제에 귀속되는 바람에 넓게 적용시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제약이 없는 AI 그거를 우리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같고 초지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개가 혼용돼서 많이 쓰이거든요. 인공 일반지능을 얘기할 때 초지능을 더 앞세워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범용성을 먼저 더 앞세워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지능은 뭔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의 복잡성이 우리가 인간이 풀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또는 그 문제가 그냥 리저너블한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로 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때 이때 초지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책에서는 위에 걸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초지능은 이거는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능을 초월했다가 초지능일 텐데 이거랑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가 너무 넓고 커서 이걸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 없는데 AI는 그걸 담을 수 있고 그 상황에서 풀 수 있다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죠? 문제의 난이도는 그대로인데 문제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뇌는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초지능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덮어두고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요. 어차피 영어로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잖아요, 그죠? General이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군요. 쭉쭉 지나가겠습니다. 뭐 지능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지능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공학자들은 지능을 구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능을 구현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를 구현할 때는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능에 대한 정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하는 분들은 지능을 구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그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뭐 이런 것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고요. 현재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책에서는 범용성을 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향방 보면 이제 샘 얼트만이 내가 AGI를 만들겠어. 이제 그 길을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가 약간 미묘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AGI라고 하면은 요 세 개 오픈의 메타 딥마인드가 달려들고 있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이제 윤리 관련해서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들어오는 뭐라 그럴까 백그라운드는 모럴 해저드 아시죠? 도덕적 해이 대리자. 아까 에이전트가 결국 이 문제 해결의 대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사이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사용자로서의 도덕적 해이, 그죠? 에이전트가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책에서 조금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저 규범, 이 일반지능이 이제 사회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사회 내부에서 규범, 인간들 규범 지켜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요구되고 있는 데이터 저작권, 법안 제정 이런 것들. 요건 최근에 나왔던 유럽의 AI 액트,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인공 일반지능과 경제에서는 이게 경제 주체로서 인공 일반지능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 근데 이제 경제랑 엮이면은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NI와 AGI 중에서 AGI를 그냥 베이스로 깔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 전쟁 윤리 이거는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쟁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주도로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서 막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법령성을 가지고 AGI를 얘기한다면 이미 이제 미국에는 메이븐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이 인공 일반지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뭐 전망이 갈립니다, 그죠?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낙관적인 인간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인데, 얄궂게도 AGI를 처음 제시한 이제 그때 당시 교수님도 아니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처음 얘기할 때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AGI를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약간 공포 마케팅이 좀 이렇게 흔해진 거 아닌가. 이게 1994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했던 거고 낙관적인 전망은 레이 커즈와일이죠. 레이 커즈와일이 이제 서로 그 상호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서 인간에게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잘 짜여진 소설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지능과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학자로서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유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하기 귀찮아서 시키고 싶어. 그냥 옛날부터 그냥 그게 다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려고 보니까 되고 안 되고의 여러 가지 이제 경쟁, 기호주의, 연결주의 경쟁, 이제 그거 하면서 먼저 사회, 이제 인간 사회로 얘가 이제 들어와서 플레이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윤리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각각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사회를 일단 제가 맡게 돼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강보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생성형 AI 프롬프트 연구소 수장님이시고요. AI 예술 저자시고요. 그다음에 김월초 국장님은 좀 일정이 있어서 떠나셨습니다. 최부원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교수님이시고 인공지능과 평생교육 저자십니다. 그리고 저는 경희대 경영대학에 있고 AI 에이전트와 사회변화를 이번에 썼고요. 우리 이재성 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님 쓰신 책은 AGI 인공 일반지능의 이해입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먼저 질문이 있으시면 아까 좋은 질문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없으시면 서로 간에 저자들 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문답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 분 하시고 저 뒤에 손 드신 분 두 번째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연해 주신 이재선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인하고 그다음에 공학자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게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항상 영화나 소설에서 봤던 그 일반 인공지능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하실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는지의 차이에 대해서 일반지능하고 그다음에 AGI하고 ANI하고 이제 그 차이를 설명해 주셨대. 그럼 저 의문이 드는 게 만약 그거라면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라면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두려워하는 건 인공지능이 나를 대체해가지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릴 것이다라는 근원적인 두려움 같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ANI라면 얘가 특정한 분야에서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나는 내 일이 만약에 그 인공지능에서 대체가 되더라도 다른 일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내 사회적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AGI라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더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서로 바꾸고 이렇게 어떻게 용을 쓰더라도 결국은 그 일이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니까 내가 쓸모없는 인간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의 시대, 미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같은 그런 좀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인들의 두려움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죠.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적혀 있어요, 제가.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녀보면은 비슷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아예 한 챕터로 들어가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 이제 요약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그 AI에 대해서 대중들이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새로운 기술이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충격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가 내가 이제 두려워할 때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를 이제 뭐 불필요하게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지는 아셨으면 좋겠다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AGI가 되면은 AGI의 정의에 따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살아왔던 방식이 여기에서 뭔가 기술이 따라잡혀가지고 일자리로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옆으로 옮겨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 왔었고 그런 방법이 이제 AGI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얘가 범용이니까 내가 딴 데로 가도 얘가 매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AGI라는 정의에만 놓고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은 100% 맞습니다. 아이디어하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걸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AI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고 거기 그들이 이제 달성한 여러 가지 성취들이 있을 텐데 그 성취들의 이면에는 좀 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GPT 같은 거 한번 학습시키는데 아파트 2동 전기가 들어간다든가 네. 그리고 오픈 AI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AGI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범용성이라고 했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됐다고 치면은 지금도 이만큼 전기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요 비용 이만큼 들어가는데 실제 AGI가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잡아먹겠어요. 그렇겠죠. 엄청 비싸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범용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반대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쓰는 것보다 AGI를 쓰는 게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어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게 아닌 바에야 지금 상태에서는 훨씬 더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AGI가 나왔다고 해서 꼭 대체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이 말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디스토피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AGI가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얘의 운영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운영비가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인건비에 우리가 노동했을 때 노동 대가에 상한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디스토피아로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워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법과 제도 같은 걸 잘 정비를 해서 또 잘 헤쳐왔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뒤에 손 드셨던 아까 뒤에서 네 하시죠. 저 개인적으로 이경전 교수님 굉장히 팬이어서 평소에 유튜브도 보고 글도 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봤던 것 중에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특정 기업들이 이제 AI 에이전트 사업을 뭐 지배하진 않을 거다 이런 관련해가지고 좀 강의를 해주신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은 AI 스타트업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에이전트 사업이 있는데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도 분명히 아주 많이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항상 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좀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빅테크 기업이 독점을 하지 않을 구조로 나아갈 건지 그런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팬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민망한데 감사하고요. 일단 챗GPT가 나와서 제일 당황한 회사가 이제 구글과 네이버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검색으로 잘 먹고 살았는데 지금 보면 구글은 제미나이를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요.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바엑스를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가보면 하이퍼클로바엑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구글 홈페이지에 가보셔도 제미나이를 찾을 수가 없죠. 되도록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거죠. 기존의 네이버 고객이나 구글 고객은.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쓸수록 더 비싸고 전기값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키워드 검색 광고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게 나오면서 일종의 에이전트의 효시 같은 서비스가 나왔고 지금 퍼플렉시티가 나오면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런 게 이제 에이전트죠. 좀 퍼플렉시티는 잃을 게 없고 구글과 네이버는 이제 만약 퍼플렉시티와 같은 그런 답변을 잘하는 서비스를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면 기존의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이 알면서도 쫓아오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기존의 그 통신 3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조 정도 수익을 문자 메시지에서 얻었다고 하죠. 몇천억 또는 2조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워서 카카오톡 서비스 같은 거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카카오톡이 세상을 다 잡았고 지금은 통신 3사의 어떤 문자 메시지는 무료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제가 다 드리진 못했는데 2023년은 챗GPT의 시대였다면 2024년은 이제 퍼플렉시티와 같은 AI 에이전트 회사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챗GPT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굉장히 많은 GPU를 사가지고 학습시켜서 할 수 있는 서비스죠. 그런 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할 수 있는 회사가 오픈 AI, 뭐 엔트로픽, 그다음에 뭐 엑스닷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퍼플렉시티는 그런 LLM을 개발하지 않고도 오히려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LLM을 API로 갖다 땡겨 써서 거기다 돈을 줘가면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리튼도 전혀 LLM을 개발하지 않고도 지금 오픈 AI의 LLM이나 이런 API를 써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도 할 수 있는 게 에이전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느냐. 저희 연구팀에서도 이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불러줘. 그러면 얘가 티맵 택시를 열고 카카오 택시를 열고 IM 열고 뭐 우버 같은 것도 열어서 거기서 택시를 부르는 겁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걸 써주고 그러니까 앱 4개를 다 불러야 되는 거를 그냥 나는 음성으로만 하고 이 AI 에이전트는 여러 앱 4개를 연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빨리 택시를 잡아주는 앱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는 형태로. 근데 저희 정규윤 연구원 오셨네요. 네. 오늘 현재 저분한테 또 물어보셔도 되는데 오늘 현재 한 번 이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잡아줘라고 하는데 한 150원이 들어요 저희가. 네. 왜냐면 GPT-4 API를 호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 내년에는 저희 예상에 한 그게 5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럼 2026년에는 한 20원, 10원 되지 않을까. 그러면 2026년쯤에는 분명히 택시를 말로 부르는 AI 에이전트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저희 연구팀에서 저희 유니지 연구원도 오셨는데 저희가 매칭 에이전트하고 지금은 남녀 우리 데이팅이나 그런 걸 하려면 특정 남녀 앱에 가야 되고요. 뭐 중고 상품을 사려면 뭐죠? 당근마켓에 가야 되고 뭐 책을 부동산을 구하려면 직방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냥 아예 AI 에이전트한테 야 오늘 저녁 나 시간 비는데 좀 소개팅 좀 해줘. 번개팅. 나 지금 서초역 근처인데 그럼 누군가 서초역에 있는 다른 분이 또 AI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면 매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칭 에이전트. 근데 그럼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되는데 부동산 따로, 남녀 매칭 따로, 중고 상품 따로 그렇게 할 것 택시 따로 이렇게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나의 AI 에이전트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 그 AI 에이전트가 다른 AI 에이전트 또는 다른 사업자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저는 AI 에이전트 이코노미가 오고 앞으로는 나의 고객이 그냥 AI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래서 지금 그 벤처기업으로서 해야 될 거는 LLM 개발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다른 오픈 AI API를 쓰든 엔트로픽을 쓰든 다른 API를 써가지고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 하나 제공하는데 비용이 얼마짜리가 있겠죠. 그럼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고객으로 받든지 아니면 리튼처럼 뭐 150억, 200억 투자 같은 당분간은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내가 언제까지는
돈을 써가면서 할 텐데 그때까지 사용자를 얼마나 끌어들일 거고 사용자들은 얼마나 자주 쓸 거고 또 이런 것들 입증해 나가는 또 쿠팡은 손정 회장님한테 그런 걸 입증해서 1조 투자 받고 나중에 2조 또 투자 받은 거고 이번에 리튼의 이세영 대표는 그런 걸 또 투자자들 설득해서 한 200억 투자 받은 거고 이제 저 투자자를 설득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오늘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질문이 계속 좋았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최부원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서 사전 질문도 하나 조금 원래 작성해서 전달드렸었는데 사실 학교 현장에 지금 다방면으로도 인공지능 기계가 좀 도입이 되면서 학생들한테 맞춤형 수업을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조금은 이제 일부 좀 발생하시는 부작용도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작권 문제가 됐든 뭐 창의성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공간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라든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강연을 들으면서 그 시니어층 대상으로도 좀 되게 다양한 조금 평생교육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아직은 대중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 AI 리터러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니어층에서는 아직은 조금 우려되는 시선도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최대한 이제 그 교육 현장에 최전방선에 계시다 보니까 좀 교수님께서 좀 직접적으로 느끼셨던 좀 부작용들이 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업계에서 좀 어떤 부분을 위주로 조금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가장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예를 하나 조금 들어보는데 전라북도에는 20개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 인구는 174만 정도 되고 있거든요. 요즘 지역의 어떤 것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돈이 없지가 않습니다. 돈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적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어떤 인구를 놓고 볼 때는 전라북도가 사실은 전체 자재 포션도 작을 뿐더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좀 벌어져 있냐면 워낙 대학에서 다 교육부나 다른 유사한 기관에서 예산을 내려다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학을 평가를 해요. 아직 거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이 되게 필요한데 본인이 좀 뭐 하기 좋아하고 본인의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쪽으로 일단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어떤 평생교육이 이전에 원래 이거는 이제 대구에서 먼저 홍준표 시장이 먼저 한 건데 시민대학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한번 조금 단위를 낮춰서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시민대학 이름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좀 열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생존율이 10분이 이제 뭐 들어온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교육이었는데 70%가 생존을 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교육들은 생존율이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기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되고요. 짧게 하면 그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성과를 못 냅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성과를 못 내면 예산의 반영이 문제가 되니까 다 쉽게 말로 우리 속된 말로 편법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등교육에 특히 이제 시니어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만 참여가 아니라 이분들의 프로젝트 베이스를 좀 더 했습니다. 작년에 7명이 생존한 70% 생존한 그분이 이번 공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 지역의 이야기가 도깨비 이야기인데 도깨비를 가지고 지역의 어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어린이 뮤지컬의 첫 장면에 그분들이 드론을 도깨비 불러가지고 해서 드론을 끄집어 나오는 걸 합니다. 이거 했더니 어떤 반응이 있어졌냐? 그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해봤더니 내가 농약 치는 드론도 많고 세상에 드론 많은데 퍼포먼스를 드리게 됐잖아요. 가치가 좀 높아지더라. 이건 갑자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기존의 틀을 완전히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시니어들이 새롭게 늘어나면서 제가 만드는 좀 구분을 좀 많이 좀 둬야 되겠다. 연령적 구분이.
약간 말하면 조작적, 저는 뭐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나이의 구분을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조작적 나이로 좀 정의를 좀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대, 80대 나이 든 분도 어떤 새로운 뉴 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조작을 해서 한다면 그분들을 굳이 그쪽 나이대로 볼 거냐라는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령에 맞는 게 구분을 해서 너 몇 살 때 몇 살 때 딱 끊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으로 조작적 구분의 나이를 해서 좀 더 좀 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쪽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데이터베이스를 또 해가지고 저희가 보지 못했던 좀 미세한 것까지 잘 찾아준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7분이 이번에 올해 내년 초에 창업을 합니다. 최초 창업. 기존에 창업하려면 맨날 뭐 하시겠어요?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만 찍고 하시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요번에 우리 아이템은 뭐냐면 그분들이 산소를 찾아주는 산소가 이제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자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녹여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이제 충청남도에서 연구 용역한 과제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니어들하고 좀 같이 해볼까 했을 때 유일하게 조금 가능성 있는 영역이 음악적 영역, 콘텐츠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그걸 적용해가지고 청년 인구가 실제로 늘어났어요. 콘텐츠 베이직이.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인공지능의 역할이 좀 더 저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분석해주고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좀 연구자들과 같이 더불어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최 교수님 너무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강보현 소장님께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려고요. 있으세요? 하시려고? 둘이 짜고 치시는 거 그런 아니고 네. 그 강보현 선생님께서 아까 AI를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서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어의 내용이 정해진 채로 내용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걸 AI를 처음 접하는 뭐 사고가 아직 이제 사고의 다양성이 다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언어의 모양이 정해진 형태로 AI 예술을 접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고가 조금 더 편협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그 아이들이라던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하면서 헤쳐나가면 좋을지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네. 네. 근데 일단 저도 그 생성형 AI를 이제 컨텐츠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걸 만들고 예술이라는데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해요. 마찬가지로 더 확장해서 본다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성인들 또한 아마 지금 많은 곳에서 AI로 만든 것들을 해놓고 예술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컨텐츠 같은 것들을 그 안에 녹여냈다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자신의 컨텐츠와 자신의 경험과 스토리가 그 AI가 만든 어떠한 이상적인 현상과 부합하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손해 소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인문학적으로 돌아가서 고전으로 돌아가서 좀 더 아마 현대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인문학을 좀 더 깊이 있게 파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이제 없으시면 책을 쓰신 그거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 예술에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이나 소유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수노로 음악을 만들었을 때 또는 소라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런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제일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악, 영상, 이미지 만드는 툴에서 이걸 꼭 써봐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어떤 다른 도구를 쓰면 이렇게 하면 되게 좋다. 그런 팁을 하나 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작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산출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그 저작권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4월달인가 6월달쯤에 이제 협회 이사님하고 양수정 변호사님이라고 협회에 속되신 변호사님하고 같이 저작물 등록을 진행을 했었는데
분명하게도 저작권 법상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하다 해서 되겠지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가 내가 뭐 편집을 하든 뭘 해서 처음 나온 이미지와 완전히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편집 저작물로만 인간이 손댄 부분만 인정한다가 저작권위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서 드리자면은 현재 생성형 AI로 만든 산출물은 저작권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성형 AI 툴들, 생성형 AI 모델들 중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기 좋을 만한 것들, 그리고 써봤으면 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미지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써보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하고 퀄리티 좋은 건 미드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악은 뭐 수노 AI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고 특별하게 쓰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그럴 때는 또 그냥 생성형 AI 툴들 사용법만 익히는 게 아니라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익히시면은 조금 더 되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